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5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선 3월 9일이죠. 지금 이제 1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뭐 10개월 남짓, 10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4월 7일 보궐선거도 끝났겠다. 이제 여론의 지형이라는 것이 대략 지금 정착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풀기를 시작했다. 이 몸풀기는 친문 후보의 등장,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뭐 내가 친문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 사표를 내면서 이런 대선 후보들의 몸풀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뭐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백신 문제. 요새 백신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 들여오자. 지금 연일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주택. 2주택자도 그 실소유주일 수 있다. 뭐 인정해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부동산 정책을 1주택 소유자에만 약간의 뭐 혜택을 주고, 다른 뭐 2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주택의 개수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차별화냐 아니냐. 저는 이제 차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뭐 언론에서도 이제 차별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니까 본인이 해명을 했더군요. 차별화가 아니고 다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다르다고 안 하고 같은 척 하고 있다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선거에서 참패를 하니까,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차별화라고 하죠. 그래서 다름과 차별화가 무슨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뭐 민생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지방을 돌고 있더군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돌고 있습니다. 16일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비공개로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23일 며칠 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방문을 했고요. 어제 부산을 방문해서 또 어민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제 문제인데, 23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동시에 저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러시아 백신 도입 문제를 비판을 했는데,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도입하지 않은 것이지, 무작정 계약했는데 남으면 누구 책임이냐? 지금 뭐 당장 구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말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중대본 거기 일원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언론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당내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분은 검사밖에 해본 게 없다. 이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 측면이 크고, 반사이익은 내용물이 없다. 지지율이 높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또 봉하마을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김경수 경남지사 만나서 오찬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본격적인 친문 행보, 아마 내가 친문 후보다 뭐 이런 걸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친문 후보냐 아니냐 하는 건 본인이 인증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친문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지지해 주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무소속이죠. 홍준표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죠? 어제 조폭 리더십이 형립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구일까요? 그럼 누구냐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조폭 리더십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또 사이다 리더십은 누구냐? 이거는 뭐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폭 리더십은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다 리더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홍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본인도 검찰 출신이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의의 영감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검찰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검찰로 지금 리더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님 리더십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한 언론 매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꼰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양아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준표 의원, 뭐 이 사람들도 다 대권 주자라고 지금 돼 있고,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1위와 2위 후보를 이렇게 저격할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참고로, 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15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니까 매월 2주에 그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25%, 이재명 24%. 뚜렷한 양강 구도입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3, 4, 5월 정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아직 안 왔지만 3, 4 지금 그 2달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서 이낙연 5%, 안철수 4%, 뭐 홍준표, 오세훈 2%, 뭐 이 정도 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뭐 1점 몇,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위에 있는 1 내지 2% 정도 되는 그 대권 주자들이 지금 24, 25% 정도 되는 대권 주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이른바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왜 그럴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 이거는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위를 때리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들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워도 챔피언하고 싸워야지 4위하고 싸우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도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1위와 2위한테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1위와 2위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역공했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홍준표 검사 선배인 홍준표 의원한테 아유, 검사 선배가 채통을 지키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사 선후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서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대응이죠. 지금 아무런 뭐 정치적 행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뭐 페이스북 활동도 안 하니까 3월과 4월에 공개적인 대외 행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4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지금 이제 비공개로 몸풀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 초중순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겉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이 많은데 뭐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아무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런 식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그 어떤 일종의 디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건 뭐 대응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어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백신. 러시아 백신이 값도 싸고 확보하기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아마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그 공격에 대해서 일종의 살짝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건 뭐 반응을 보이니까 당장 러시아 백신 문제를 가지고서 정세균, 이재명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의 선택이죠. 어찌됐든 간에 1, 2위를 지금 공격했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당내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반응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1차적인 경쟁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앞으로를 또 두고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들을 하여튼 꺾어야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위를 저격하는 것이고, 이제
아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만 공격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면 당내에서 벌써부터 분란을 일으키냐, 아마 이런 이제 논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끼워 넣은 것이고, 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자, 이런 공격, 1, 2위에 대한 이런 공격,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가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 한 30년간 사실은 YSDJ야 뭐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면모로 뭘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냥 그 오랜 정치적 자산으로 또는 정치권의 어떤 연대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비교적 뉴페이스로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2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80년대 말이죠. 80년대 말에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청문회, 5.50 청문회 당시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었죠. 뭐 그것도 요즘 같으면 명패 던지고 이러면 폭력입니다. 국회 폭력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인정되는 분위기였으니까. 요즘 같으면 국회법죠. 국회 선진화법인가 이걸로 고발당하죠. 폭력입니다. 엄연한 폭력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노무현 당시 의원은 주목을 받았고, 그런 주목받는 가운데에 뭐 부산 뭐 떨어질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태에서도 부산에 가서 계속 뭐 바보 노무현 계속 출마를 해서 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뭐 그런 별명도 없고, 거기다가 이른바 노사모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 뭐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상대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아닙니까?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김대업 공작,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여권에서 한 것이죠. 김대업 공작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글쎄요, 뭐 상대 후보 공격은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여권에서 한 것이고,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뭐 비교적 대선 레이스에서는 뉴페이스였다.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대선 한 뭐 1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서 1위와 2위 정도의 순위가 1위, 2위 사이에서는 바뀐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전에 바뀐 적은 별로 없다. 그 1997년에 이인재 후보가 잠시 1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J 이회창, 이인재가 1, 2, 3위를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고, 2002년에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단일화 내지는 뭐 이인재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해서 정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2, 3위 정도가 바뀐 적이 없다. 적어도 2강 또는 3강이 바뀐 적이 없다. 이게 제 정치부 기자 경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1, 2위, 지금은 뭐 명백한 2강 체제죠. 2강 체제에서 제가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친문 후보가 누가 나왔을 때 과연 3강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주목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그 홍준표 의원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강 안에 들어갈 가능성? 모르죠. 만약에 민주당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3강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는 한 3강 안에 들어갈 가능성 매우 낮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양강을 공격하는 그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의 어떤 흐름, 이것이 판세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경험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하튼 뭐 공격은 역시 1, 2위를 향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결과가 뭐 대선 판도를 왕창 흔드는 이런 것은 되지 못할 것이고, 대선 판도를 진짜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있을 가능성,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그걸 본다면 역시 여권은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언론도 여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그러다 보면 역시 친문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큰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10개월 남짓 보름 정도, 10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친문 후보의 등장 이외에는 사실은 이런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그냥 예상한다면 혹시 친문 후보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분열, 뭐 이 가능성은 그건 상존하죠. 그거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건 결국은 친문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싸워서 뭐 쪼개지든가 뭐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럴 경우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독립 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위에 집중되고 있는 견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판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